68세 박정호 씨는 송년회 초대 문자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웃고 떠들던 그 얼굴 그대로였죠. 그날 이후 제 노후자금 10억 원이 조금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도 아니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고 확실해 보이는 구조였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순간에 믿어버렸습니다. 지금 제 통장은 멈춰 있습니다. 연락도 사무실도 약속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당한 사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노후자금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기만 무서운 게 아니라 공부 없이 하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사연방 채널은 실제 시니어들의 사연으로 사기는 피하고 원칙 있는 투자로 노후를 다시 세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니어분들 노후 지키시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정호는 퇴직한 지 3년째 되는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자동처럼 눈이 떠졌고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이불을 덮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거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같은 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통장 3개와 연금 내역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7억 2천만 원, 개인 저축 2억 1천만 원, 그리고 남겨둔 예비 자금 7천만 원이 적혀 있었죠. 모두 합치면 1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매일같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5고등학교 제45회 동문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날짜는 12월 18일, 장소는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동문회라는 말이 반갑기보다는 부담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빠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땅한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며 마지막으로 동문을 만난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내 김선영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아무 말 없이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말에 박정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과 괜히 나갔다가 비교만 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때는 알지 못했죠. 송년회 당일 박정호는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퇴직 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예전보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길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는
동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대에는 명찰과 참석자 명단이 놓여 있었고 운영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뒤 명찰을 받아 가슴에 붙였습니다. 명찰 아래에는 직함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꺼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자연스럽게 가장자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문의 운영 보고가 이어졌고 이어서 올해의 동문 소개 순서가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 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같은 교실에서 책상을 나란히 쓰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졸업 이후 각자의 삶을 살며 연락이 끊긴 인물이었죠. 단상 위로 올라온 이재훈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돼 있었고 표정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사회자는 그를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동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설명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몇몇 동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정호는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단상 쪽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이재훈은 연회장 안을 둘러보며 동문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테이블씩 이동하며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재훈은 명찰을 보고 박정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잠시 멈췄다가 이내 반가운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의 공백을 사이에 둔 채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장면을 흘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 둘 중 하나쯤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정호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명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찰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송년회는 그렇게 끝났지만 박정호의 일상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송년회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밤새 도착한 문자는 없었지만 전날 저장한 연락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재훈이라는 이름이 새로 추가돼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에는 전날 연회장에서 본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성공한 동문으로 소개되던 모습, 사람들이 몰려들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마주친 얼굴이 반복됐죠. 집에 돌아온 그는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오래전에 쓰던 수첩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젊었을 때 적어둔 동창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넘기다 보니 이재훈의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옆에는 군 제대 후 잠깐 연락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재훈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송년회에서 반가웠다는 내용과 함께 조만간 따로 한번 보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박정호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급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10분 남짓이었고 내용은 대부분 근황 확인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이동이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했다는 말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정도만 전했습니다. 이재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이재훈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장소는 송년회가 열렸던 호텔 근처의 식당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박정호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손님 몇 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날보다 편한 차림이었지만 옷차림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창시절 이야기와 서로 알고 있던 동문들의 근황이 오갔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서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재훈은 과거에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했던 시기와 손실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때 투자 실패로 3억 원 이상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조를 다시 만들면서 회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호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자신의 현재 사업 구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여러 명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고 자금은 법인 명의로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자금을 운용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방식이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훈 역시 더 깊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재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최근 프로젝트 일정표를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투자 금액과 예상 수익, 기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재훈은 곧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식당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다음에 사무실에 한번 들르라며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호는 식사 비용을 떠올렸습니다. 이재훈이 계산을 먼저 했고 금액은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행동을 별다른 의미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그의 생각은 전날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송년회 이후 이어진 연락은 그렇게 조용히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박정호는
휴대전화로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재훈이 보내준 사무실 주소는 시내 업무지구에 있는 중형 빌딩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점심시간을 피해 오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통장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내 김선영에게는 친구 사무실에 잠깐 들른다고만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나 차량은 많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재훈의 현재 위치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빌딩 입구에는 회사 이름들이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말한 법인명도 그중 하나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고 내부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책상 4개가 정리돼 있었고 서류가 쌓여 있는 캐비닛이 벽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내부 전화를 한 뒤 이재훈이 외부 미팅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대신 간단한 설명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은 박정호는 둥근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프로젝트 요약 자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법인명과 프로젝트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자료를 넘기며 자금 운용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자금은 법인 계좌로 모아 관리되고 프로젝트별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예상 기간과 목표 수익률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1억 원 단위부터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도 출금은 제한되지만 분기 단위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메모를 하지 않고 설명만 들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인증서와 수상 내역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언론 기사 캡처도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내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설명 중간 직원은 실제 참여자들의 정산 내역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좌 화면에는 법인명으로 된 입금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 다양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화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날짜와 금액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가 단순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이재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외부 일정이 길어져 오늘은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기 전 박정호는 직원에게 몇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자금 반환 절차와 계약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직원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며 요청 시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불안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간 그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로 법인명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등기 정보와 설립 연도, 대표자 이름이 정상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호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다시 보았습니다. 퇴직금 7억 2천만 원과 저축 2억 1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부를 맡기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먼저 확인해 보자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조심스러운 선택처럼 보였고 그때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정호는 며칠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온 자료는 서재 책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는 일부러 그 자료를 바로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뉴스를 보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책 중에도 식탁 앞에서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죠. 7억 2천만 원이라는 퇴직금과 2억 1천만 원이라는 저축액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단순히 통장 정리를 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잔액을 확인하고 간단한 안내를 했습니다. 직원은 현재 예금 만기 구조와 이자율을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투자나 자금 이동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그는 한 가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아내 김선영에게 사무실 방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제안보다는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선영은 자세히 묻지 않았고 박정호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재훈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해 준 것에 대한 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해 본 뒤 판단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죠. 박정호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박정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확인용으로 일부 금액만 움직여보자는 판단이었어요. 금액은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송금 목적을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개인적인 자금 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법인 계좌로의 송금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송금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화면을 박정호는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영수증이 출력됐습니다. 박정호는 그 종이를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괜히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 도착한 박정호는 잠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송금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입금이 정상적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발송된 공식적인 안내 메시지였죠. 박정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감정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9억 원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줄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재훈에게서 잦은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그 점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송금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박정호의 계좌로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법인 명의로 112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는 날짜와 금액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약속된 수익 구조와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좌 내역에는 프로젝트 코드도 함께 표시돼 있었죠. 박정호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입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은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나머지는 어떨지에 대한 계산이었죠. 그날 이후 박정호는 자료를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송금은 그렇게 그의 판단을 한 단계 더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첫 입금이 확인된 뒤에도 박정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좌에 찍힌 1120만 원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을 끝내지는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정호는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쪽에서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 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았던 설명서와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출력해 날짜별로 나열했습니다. 수익 발생 시점과 정산 구조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1억 원으로 한 달에 약 1120만 원이 들어왔다면 연 환산 수익은 분명히 은행 이자보다 높았습니다. 그 수치는 박정호가 평소 불안해하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이었죠. 박정호는 근처 세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분산과 기록을 강조했습니다. 한 곳에 전액을 넣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메모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는 그 조언을 곧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느꼈죠.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아내 김선영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1억 원을 운용 중이고 수익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선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것에 대한 걱정을 다시 꺼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계산표를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예상 의료비, 향후 주거 비용을 다시 적었습니다.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이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다음 정산 일정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은행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박정호는 통장을 모두 꺼냈습니다. 퇴직금 통장 7억 2천만 원, 저축 통장 2억 1천만 원, 예비 자금 통장 7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은 금액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용도를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개인 자금 운용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위험성에 대해 간단히 안내했습니다. 그는 그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박정호는 바로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인증 절차를 안내받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여러 번 확인하며 숫자를 지웠다 적었다를 반복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종이에 적히자 실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액을 나누어 송금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누기로 했죠. 그는 이재훈에게 연락해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상대는 별다른 반응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송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송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억 원과 7천만 원도 순차적으로 이체했습니다. 총 송금 금액은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운용 중이던 1억 원을 포함하면 총 10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정호의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모든 송금이 끝난 뒤 그는 이체 내역을 출력해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를 한 줄씩 표시했습니다. 그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정호는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입금 확인 메시지가 차례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전액 송금이 끝난 뒤 처음 한 달은 평온했습니다. 박정호의 계좌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금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10억 7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이었습니다. 첫 달 정상금은 1억 1984만 원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법인명과 프로젝트 코드가 함께 표시돼 있었어요. 박정호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입금 시점은 하루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금액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이 변동을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받아들였죠. 그는 그동안 별도의 문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산 예정일이 지나도 입금 알림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하루 정도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혹시 알림을 놓친 건 아닌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계좌에는 새로운 내역이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그제야 이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산 일정이 지연된 이유를 묻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전송됐지만 바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이전 2달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한두 번의 지연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박정호는 사무실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오전 시간대를 골라 집을 나섰습니다. 빌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약간의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로비 안내판에서 법인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고 내부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몇 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건물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인은 최근 해당 사무실이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임대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관리인에게 이전 직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출입 기록만 관리할 뿐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재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에 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날짜와 내용, 표현 방식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모두 조심스럽고 직접적인 약속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정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정리해둔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는 그대로였지만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산이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끊겼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산이 멈춘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였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자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송금 내역, 계약서, 입금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직원은 법인 계좌 구조부터 확인했습니다. 자금이 한 계좌로 모였다가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된 흔적을 지적했습니다. 그 흐름은 일반적인 투자 구조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설명을 메모 없이 들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박정호는 바로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경제범죄 전담 창구가 있는 경찰서였습니다. 접수대 앞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10억 7천만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형사는 사건 경위를 차분히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송년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이재훈이라는 이름을 듣자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유사한 신고가 들어와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도 투자 명목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듣고 기록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형사는 휴대전화와 이메일 보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는 이후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박정호는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동문회 운영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송년회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운영진은 당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영진은 다른 동문들에게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호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 내용과 경찰 접수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 선택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그날 밤부터 기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날짜와 사건만 적었습니다. 감정은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확인은 이제 시작 단계였고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 접수 이후에도 바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호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사건만 차례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송년회 날짜, 첫 송금일, 마지막 정산일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봐도 흐름이 분명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은 사실 위주로만 적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간헐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듣고도 따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섞으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 김선영은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잡아두었던 여행 계획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월 고정 지출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호는 지역복지센터에서 무료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현재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박정호가 이미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문회 운영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동문 중 한 명도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큰 금액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같은 자리, 다른 선택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기록 중 유일하게 감정이 섞인 문장이었죠. 그는 이 기록을 혼자만 보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기록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노후 계획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숫자만으로 미래를 계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그 기준은 뒤늦게 생겼지만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노트 맨 뒤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편해졌을 때 시작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 모든 기록의 결론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은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때의 추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건너뛴 순간부터 모든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후 자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시간을 대신에 모아둔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사기가 교묘해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송년회라는 평범한 자리, 반가운 얼굴, 조심스럽다는 말들. 그 모든 것이 의심을 늦추게 만들었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충분히 확인한 뒤에 내린 결정입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 하나, 여러분의 판단 하나를 지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